안녕하세요. 인생놀이터입니다. 오늘은 18년간 무급으로 일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착취당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노동청 상담실 앞 이수진은 노동청 상담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다.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떨림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삶이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공장 불을 지피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18년. 손목은 저리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저 참았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나왔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줄은 아직 몰랐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18년간 반복된 생체 리듬은 이미 알람보다 정확했다. 수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민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8시에 일어난다. 대표이사니까.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세면을 마치고 간단히 머리를 묶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48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늙어 보였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피부, 무엇보다 생기 없는 눈빛.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슈퍼에서 일하던 20살의 자신을 기억했다. 그때는 웃음도 많고 꿈도 많았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다. 그러나 25세의 선을 보고 만난 정민호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댁은 작지만 나름 안정적인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고생하시니 며느리인 당신이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냐는 남편의 말에 수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몇 년만 도와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18년이 지났다. 공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다. 수지는 혼자 운전하며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오늘은 대형마트 납품일이다. 김치 2,000포기 분량의 양념을 새벽부터 준비해야 한다. 직원 6명의 점심도 준비해야 하고 오후에는 식약처 정기 점검이 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손님을 모신다고 했으니 집에 가서 저녁상도 차려야 한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보일러부터 켰다. 11월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장 안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대형 냄비에 물을 올리고 육수를 우리기 시작했다. 멸치와 다시마가 끓는 물 속에서 천천히 우러났다. 이 육수는 직원들 점심 된장찌개에 들어갈 것이다. 5시 30분 첫 직원이 출근했다. 50대 중반의 김 사장이었다. 그는 수진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직원이고 수진은 사장 며느리였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급여 명세서가 없었다. 4대 보험도 없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했다. 오전 내내 수지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을 확인하고 냉장고 온도를 체크했다. 손목이 저렸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었다. 밤에는 손이 저려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수진에게는 급여가 없었다. 남편에게 손을 벌려 생활비를 받았다.
한 달에 50만 원. 그것으로 자신의 옷과 화장품, 병원비, 친정 용돈까지 모두 해결해야 했다. 남편은 회사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고 접대를 했지만 수지는 10,000원짜리 핸드크림도 아껴 썼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직원들을 위한 식사를 차렸다. 된장찌개에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직원들은 맛있게 먹었다. 수지는 그들이 다 먹고 난 후 남은 음식으로 점심을 때웠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다. 손목이 더 욱신거렸다. 오후 2시 식약처 점검관이 왔다. 수지는 공장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꼼꼼히 설명했다. 위생 상태, 원산지 표기, 유통기한 관리. 모든 것이 그녀의 손을 거쳤다. 민호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점검이 끝나고 점검관이 돌아간 후 수지는 사무실로 갔다. 내일 납품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민호의 책상 위에는 골프 예약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회원권 골프장. 동반자 3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회사 돈으로 치는 골프였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접대야, 접대.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거라고. 당신은 공장 일이나 잘해.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자는 아들의 편을 들었다. 민호가 밖에서 얼굴을 알려야 회사가 크지. 며느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저녁 6시 수지는 공장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저녁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동창의 친구들을 초대했다고 했다. 6명. 수지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자신의 돈으로.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을 보자 말했다. 왔어? 빨리 준비해. 7시까지 오신대.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알지? 수지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일회용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다. 당근을 채 썰고 고기를 볶고 파전을 부쳤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7시 정각 손님들이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참 잘해요. 회사도 며느리가 다 키웠죠. 손님들이 감탄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회사를 키운 건 자신인데 인정받는 것도 자신인데 왜 이렇게 허탈할까?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수지는 마저 설거지를 끝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 지 18시간 30분이 지났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다. 특히 손목과 허리가 심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다. 변화의 첫 신호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11월 어느 날 대학교 3학년인 딸 지민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엄마, 나 교환학생 붙었어.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딸은 영문과를 다니며 늘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열심히 토플 공부를 하고 학점 관리를 한 결과였다. 엄마로서 자랑스러웠다. 정말. 어디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 1년 과정이야. 지민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근데 엄마, 수지는 알 수 있었다. 돈 이야기였다. 학교에서 장학금이 일부 나오긴 하는데 생활비랑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래.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1,000만 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매달 받는 50만 원으로는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했다. 통장에 모아둔 돈도 고작 200만 원이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를 대비해 아껴둔 돈이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시댁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회사는 나름 잘 돌아가고 있었다. 매출도 매년 늘었다. 1,000만 원이 큰 돈이긴 했지만 손녀딸의 교환학생 비용이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와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어먹으며 대답했다. 응. 해봐. 지민이가 교환학생에 붙었어요. 캐나다로 1년 가는 건데 비용이 좀 필요하대요. 얼마? 1,000만 원 정도요. 순간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다. 민호도 얼굴을 찌푸렸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00만 원. 그거 꼭 가야 돼. 교환학생은 영문과에서 중요한 스펙이래요. 나중에 취업할 때도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우리도 지금 여유롭지 않아. 요즘 원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수지는 당황했다. 지난주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본 매출액은 작년보다 15% 올라 있었다. 순이익도 늘었다. 그런데 여유가 없다니. 하지만 어머니, 회사 매출이 며느리가 회사 살림에 대해 뭘 알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도 빚이 있고 나갈 데가 많다고. 민호가 거들었다. 지민이한테 학자금 대출 받으라고 해. 요즘 대학생들 다 그렇게 해.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이랬다. 18년 동안 급여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했어도 무언가를 요구하면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되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내일도 회사 돈으로 골프를 칠 것이다. 점심에는 고급 일식집에서 접대를 할 것이다. 그 돈이면 딸의 교환학생 비용을 충분히 댈 수 있을 텐데. 손목이 다시 저려왔다. 수지는 손목을 주무르며 생각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주 월요일, 수지는 극심한 손목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손이 저린 정도가 아니라 타는 듯한 통증이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물건을 잡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장에 전화를 걸어 오전에 늦는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일단 병원부터 가기로 했다. 동네 정형외과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에는 노인들이 많았다.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손목을 눌러보고 몇 가지 검사를 했다. 그리고 엑스레이와 신경전도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수지는 그 일주일 동안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중수근 관절이 심하게 눌려 있어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보존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악화되면 손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식품 가공 일을 해요. 손을 많이 써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죠.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원인입니다. 일을 줄이시거나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휴식? 그게 가능한가? 공장은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았다. 직원들 식사는? 품질 관리는? 납품 일정은?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험 적용되면 한 2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입원은 3일 정도 필요하고 회복 기간은 2주 정도 봐야 해요. 200만 원. 수진의 통장 잔고가 떠올랐다. 200만 원. 그게 전부였다. 수술을 받으면 친정 어머니를 위해 모아둔 돈이 다 날아갔다. 그리고 2주간 일을 못한다면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수지는 자괴감이 들었다. 18년을 일했는데 자신의 병원비도 마련할 수 없다니.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산재보험도 있고 건강검진도 받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72세로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수진아,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응, 걷기도 힘들어. 큰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이었다. 형제는 오빠 하나가 있었지만 오빠는 실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연락도 뜸했다. 결국 모든 것이 수진의 몫이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남편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민호는 TV를 보며 대충 듣더니 말했다. 그래. 그럼 치료받아. 돈이 필요해. 200만 원. 민호가 인상을 찌푸렸다. 2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어? 그냥 파스 붙이고 그러면 안 돼.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대. 에이, 의사들은 다 수술하라고 그러지. 좀 쉬면 나을 거야. 그리고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본 법인카드 명세서가 떠올랐다. 골프장 이용료 80만 원, 고급 일식당 접대비 120만 원, 백화점 구매 내역 50만 원, 한 달 사용액이 500만 원이 넘었다. 그런데 아내의 수술비 200만 원은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목은 쿡쿡 쑤셨고 마음은 더 아팠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며느리? 노동자? 아니면 그저 편리한 도구? 새벽녘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지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허리 MRI를 찍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병원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고등학교 동창 윤희였다. 윤희는 수진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어머, 수진아, 진짜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함께 앉았다. 윤희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진은 괜찮다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오랜 친구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8년간의 묵음 노동, 아픈 손목, 딸의 교환학생 비용, 시댁의 무관심.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 윤희는 수진의 손을 잡아주며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노동이야.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가족이잖아. 며느리고. 가족이어도 일하면 돈을 받아야지. 그게 법이야. 내가 아는 노무사가 있어. 한번 상담받아봐. 정말로. 윤희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뒷면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김소영 노무사.
수지는 그 명함을 받아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거야. 증거도 필요하고 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해. 수진아, 너는 18년을 일했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 병원에서 나오며 수지는 그 명함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과연 상담을 받아야 할까? 만약 시댁에 알려지면 남편과의 관계는, 딸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다. 혹시 내가 정말 권리가 있는 걸까? 18년치 급여를, 퇴직금을? 집에 돌아와서도 수지는 그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다음날 오전 공장에 가기 전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세요? 김소영 노무사님 사무실인가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제가 가족 회사에서 일하는데 네, 괜찮으세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 예약은 금요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금요일 오후 3시, 수지는 노무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빌딩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맞아주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김소영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김소영 노무사는 따뜻한 인상이었다. 수지는 긴장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노무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25세에 결혼해서 시댁의 식품 가공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 18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것, 4대 보험도 없는 것,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다. 노무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요. 주말에도 나갈 때가 많아요. 업무 지시는 누구한테 받으세요? 시어머니랑 남편이요. 카톡으로도 많이 오고요.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공장 생산 관리, 품질 검사, 납품 일정 조율, 직원 식사 준비, 청소. 거의 모든 거요. 노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진 씨, 이건 명백한 근로관계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18년 동안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부당한 것이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권은 3년까지 소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3년치요? 네. 더 오래 일하셨지만 법적으로는 3년까지만 청구 가능해요. 하지만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노무사는 계산기를 꺼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였다. 만약 수진이 정규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잡아도 3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1억 원이 훨씬 넘었다. 수진은 믿기지 않았다. 1억 원. 그 돈이면 딸의 교환학생 비용, 자신의 수술비,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 급여 명세서도 없고 계약서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노무사는 수진에게 필요한 증거 목록을 적어주었다. 출퇴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공장 CCTV 영상, 주차장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증거, 카톡 메시지, 이메일 문자, 실제로 일한 증거,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작성한 서류, 품질 관리 기록. 이런 것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주변 직원들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수진 씨가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증언을 해줄까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증인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수진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모를 직원은 없을 거예요.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노무사는 구체적인 절차와 예상되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시작되고 회사는 해명을 해야 한다. 증거가 충분하면 임금 지급 명령이 떨어진다. 만약 회사가 불응하면 법적 절차로 갈 수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면 가족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각오하셔야 해요.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하겠어요. 제가 18년을 일했는데, 제 딸 교환학생 비용도 마련 못하고, 제 수술비도 없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노무사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며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날부터 수지는 은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회사 컴퓨터에서 자신이 작성한 서류들을 USB에 복사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카톡으로 보낸 업무 지시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공장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출근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거래처 담당자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대형마트 바이어 박 과장은 수진의 상황을 듣고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다. 수진 씨,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회사 실무를 다 하시는 분이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다는 게 필요하면 증언할게요. 증거는 생각보다 많았다. 18년간 일한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수지는 매일 밤 조금씩 자료를 정리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증거를 모으던 중 수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회사의 회계장부였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사무실에서 다음날 납품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호의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장부였다. 표지에는 내부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그것은 회사의 실제 거래 내역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진이 평소에 정리하는 공식 장부와 숫자가 달랐다. 매출액이 달랐고 매입처도 달랐다.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기해서 판매한 기록이 있었다. 원산지를 속인 것이다. 게다가 이중장부로 실제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내고 있었다. 수지는 손이 떨렸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식품 원산지 표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탈세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었다면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 썼을 것이다. 아차 싶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이상한 제안을 했었다. 회사 대표이사를 수진에게 넘기겠다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수진은 그때 기뻐했었다. 드디어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자신을 대표로 만들어 놓고 회사의 모든 불법 행위를 떠넘기려는 것이었다.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식약처 조사가 들어오면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인 자신이 지게 된다.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8년을 착취당한 것도 모자라 감옥까지 보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남은 재산도 빼앗으려 했을 것이다.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개발 예정지가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땅이었지만 재개발이 확정되면 꽤 큰 돈이 될 예정이었다. 그 땅은 수진 명의였다. 아마 이혼을 하면서 그것까지 가로채려 했을 것이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였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증거였다. 아니,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다. 다음 날 수진은 노무사에게 긴급히 연락했다. 노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건 큰 문제예요. 노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원산지 표기 위반, 탈세, 이중장부. 이것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수진 씨가 만약 대표이사가 되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이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이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절대 대표이사 변경에 동의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수진 씨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요? 네. 회사가 수진 씨의 임금 청구에 불응하면 이 증거를 세무서와 식약처에 제보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압박 수단이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다. 자신을 착취하고 심지어 범죄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던 사람들. 이제는 자신이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이 수진 씨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을게요. 사무실을 나오며 수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 18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었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었다. 증거 수집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회사 회계를 담당하던 김민지 대리였다. 김민지는 30대 중반의 꼼꼼한 회계사였다. 그녀는 3년 전 회사에 입사해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수진과는 자주 일을 함께 했고 점심도 가끔 같이 먹는 사이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모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둘은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지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모님, 요즘 뭔가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수진은 깜짝 놀랐다. 들킨 것일까? 민지가 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모님 편이에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이중 장부를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다. 특히 수진이 급여도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회장님이 최근에 이상한 지시를 하셨어요. 대표이사 변경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을 대표로 만들겠다고요. 알아요.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상해요. 왜 하필 지금인지. 그래서 제가 장부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민지는 회사의 불법 행위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산 원재료를 대량으로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그 돈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만약 조사가 들어오면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요. 사모님이 대표가 되시면 제가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거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모님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예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네. 필요하시면 회계 자료 드릴게요. 그리고 증인도 서겠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믿을 수 있는 내부 증인이 생긴 것이다. 그것도 회계 전문가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그동안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그날 이후 민지는 수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회사의 실제 재무 상황, 이중장부의 구체적인 내역, 탈세 규모. 민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수진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동맹군도 생겼다.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김 사장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수진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김 사장이 수진을 조용히 불렀다. 사모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 너무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8년 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주는 말이었다. 저는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다 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프신데도 참고. 근데 회장님이나 사장님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 만약 사모님이 뭔가 하실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언이든 뭐든. 수진은 김 사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이 가족보다 더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증인도 확보했다. 이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2023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 수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18년간의 무급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는 서류였다.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증인 진술서, 실제 업무 결과물. 이 모든 것이 수진이 실질적인 근로자였음을 증명했다. 청구액이 상당하네요. 3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 18년을 일했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3년까지만 소급되니 아쉽지만 그래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에 조사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로 노동청의 조사 통보가 날아왔다. 수지는 그날을 기억한다.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불같이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박순자의 손에는 노동청 통보서가 들려 있었다. 민호도 당황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공장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어머니, 사무실로 가서 얘기해요. 얘기? 지금 얘기가 나와? 너 정신이 나갔어? 감히 우리를 노동청에 고발해? 고발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 청구예요. 저는 18년을 일했어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급여? 네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가족끼리 무슨 급여야?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노무사와 수없이 연습한 대답이었다. 가족이어도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받아야 해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 뭐가 중요해? 너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은혜요? 어떤 은혜? 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저는 18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아파도 참으면서 손목이 망가지고 허리가 굽었어요. 그게 은혜인가요? 그래도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그건 제 남편의 의무예요.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노동자였어요. 박순자가 숨을 헐떡였다. 이런 반박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18년간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여보,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면 되잖아. 왜 노동청까지 가? 말했잖아요. 지민이 교환학생 비용 때문에, 제 수술비 때문에. 근데 어머니도 당신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회사 사정이. 거짓말이에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회사의 재무제표였다. 민지가 준비해 준 것이었다. 작년 회사 순이익이 3억이에요. 그런데 딸 교환학생 비용 1,000만 원이 없다고요? 그 돈으로 당신은 골프를 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박순자가 소리를 질렀다. 너 회사 장부를 훔쳐봤어? 훔친 게 아니라 제가 일하면서 본 거예요. 제가 회계 정리도 도왔잖아요. 인연이 진짜. 박순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수진을 때리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피하지 않고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박순자의 손이 멈췄다. 때리실 거면 때리세요. 그것도 증거가 되니까요. 박순자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 며느리가 누구인가? 18년간 알아온 그 순종적인 여자가 맞나?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네,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날의 대결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노동청 조사는 시작되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해 장부를 확인하고 직원들을 면담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수지는 실질적인 근로자였고 회사는 18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가 진행되자 시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민호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온 민호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민호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가 계속했다. 솔직히 나도 당신이 힘든 거 알았어. 근데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 노동청 같은 데 가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내가 당신한테 매달 용돈을 더 줄게. 100만 원으로 올려줄게. 수지는 웃음이 나왔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100만 원이요? 18년치 임금이 1억이 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더 준다고요? 그게 당신도 알잖아. 회사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그리고 지민이 대학 등록금도 우리가 다 대줬고. 그건 아버지의 의무예요. 자식 교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내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감사해야 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줄은 몰랐다. 여보, 우리 가족인데 법적으로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수지는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노동청 조사에 협조할 거예요. 제 권리를 찾을 거고요. 그게 싫으면 합의하세요. 정당한 금액으로. 민호의 회유는 실패했다.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다. 며칠 후 박순자가 수진을 따로 불렀다. 장소는 집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평소 박순자가 절대 가지 않던 곳이었다. 왔어? 앉아.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비싼 한정식이었다. 박순자는 수진에게 음식을 권하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정말 미안하다. 수진은 놀랐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다니. 1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 말이 맞아. 넌 급여를 받아야 해. 정말요? 그래. 앞으로 월급을 줄게. 얼마가 적당할까? 300만 원 어때? 3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18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생각하면 월 300만 원으로는 30년이 넘게 걸렸다. 18년치 밀린 임금은요? 박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너무 옛날 일이잖아. 그냥 덮고 가자. 앞으로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법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대요. 법. 왜 자꾸 법을 들먹여? 우리 가족인데.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가족이라면 왜 18년 동안 저를 노동자 취급도 안 하셨어요? 가족이라면 왜 제가 아파도 병원비를 안 주셨어요? 가족이라면 왜 제 딸 교환학생 비용을 거절하셨어요? 그건 가족은 편할 때만 가족이에요. 제가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다른 카드를 꺼냈다. 알았어. 그럼 5천만 원 줄게. 한 번에. 대신 노동청에 취하해. 5천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법적 청구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1억 2천이에요. 뭐?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3년치만. 실제로는 18년이니까 훨씬 더 많죠. 박순자가 테이블을 탁 쳤다. 1억 2천. 미쳤어? 그 돈이 어디 있어? 회사 순이익이 작년에만 3억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10억이 넘잖아요.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 회사 재물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너 대체 누가 뒤에서 사주하는 거야? 혼자서 이럴 리가 없어. 노무사요. 법률 전문가예요. 그리고 김민지 대리도 도와주고 있어요. 김민지가. 그년이 감히. 그 사람 잘못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박순자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근데 후회하지 마. 너 우리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회유가 실패하자 이번엔 협박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수지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다. 이수진 씨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누구세요? 저는 회사 법무팀에서 온 사람입니다. 사모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다면서요? 법무팀? 회사에 그런 부서는 없었다. 수지는 경계심을 가졌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이수진 씨가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근거 없는 임금 청구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근거 없다고요? 저는 18년을 일했어요. 가족 명의로 일한 거잖아요. 그건 노동이 아니라 가사 일의 연장이에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 노무사는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이거 참 이렇게 나오시면 회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지 알아요? 그동안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들어요. 그리고 이기는 것도 장담 못해요. 협박이세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수진 씨가 이렇게 나오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김 사장님, 박 과장님 모두 실직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수지는 순간 흔들렸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회사가 망하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18년간 임금을 안 준 회사 잘못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그 순간 김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낯선 남자를 보고 물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 사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방금 무슨 얘기 하신 겁니까? 남자가 당황했다. 김 사장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김 사장이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협박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모님 편이니까요. 남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중얼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사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사모님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지는 김 사장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가족보다 동료가 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노동청 조사는 한 달간 진행되었다. 그 한 달은 수진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노골적으로 냉대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집에 들어가자 거실에 짐이 쌓여 있었다. 자신의 옷가지와 생활용품이었다. 이게 뭐예요? 박순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나가. 네,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너 같은 배은망덕한 년이랑은 한 집에 못 살아. 수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당황스러웠다. 민호는 옆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 뜻을. 역시 그렇군요. 수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결코 자신의 편이 된 적이 없었다. 그저 엄마의 말에 따르는 꼭두각시였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수지는 짐을 챙겼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18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 옷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어디 갈 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11월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정? 아니,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친구지? 윤희에게 연락할 수도 있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근처 모텔로 갔다. 허름한 곳이었지만 하룻밤 묵을 수는 있었다. 좁은 방에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결혼해서 18년을 산 집에서 쫓겨났다. 가족은 없었다. 가진 것도 없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이 맞다. 더 이상 착취당하며 살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수지는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노무사가 말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제가 아는 임시 거처가 있어요. 여성인권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서 지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곳이에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이틀 후 수지는 그 쉼터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주택이었다. 그곳에는 수진처럼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몇 명 더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점차 그곳이 오히려 평화롭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자신을 채근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밥을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쉼터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지는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저도 시댁 식당에서 10년을 일했어요. 돈은 한 푼도 못 받고요. 저는 남편 사업을 도왔는데 사업이 망하니까 저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지는 용기를 얻었다. 자신만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싸우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있다. 한편 딸 지민에게는 아직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당분간 따로 살게 되었다고만 전했다. 지민은 걱정하며 물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 엄마가 할 일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 곧 정리될 거야.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엄마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18년간 짓눌렀던 무게에서 벗어나고 있는 기분이었다. 12월 중순, 드디어 노동청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감독관이 수진을 불러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수진 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제출하신 증거들이 충분했어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증인 진술. 이 모든 것이 수진 씨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럼 회사에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3년치 임금과 퇴직금,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요. 수진은 눈물이 났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회사가 불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법원에 가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미소를 지었다. 수진 씨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사는데 수진 씨는 행동으로 옮기셨잖아요. 노동청을 나오며 수진은 즉시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소영 노무사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수진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 예상대로 회사는 불복했다. 박순자는 노동청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뒤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있었다. 12월 말 수진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회사 쪽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이 온 것이다. 금액은 8천만 원. 법적 청구액보다는 적지만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8천만 원이요? 네. 소송하면 1, 2년 걸려요. 그동안 변호사 비용도 들고요. 지금 합의하면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수지는 고민했다. 8천만 원도 큰 돈이었다. 당장 필요한 돈이기도 했다. 하지만 4천만 원이 깎이는 것도 아까웠다. 노무사와 상담했다. 수진 씨가 결정하세요. 소송으로 가면 1억 2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걸려요. 지금 합의하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합의를 제안한다는 건 그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합의를 거절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월 초 김민지 대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회사로.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세무조사? 자신이 신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나왔어요. 이중장부며 탈세 의심이래요. 수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이 찍어둔 이중장부 사진. 혹시 그것이 누군가에게 넘어간 건가? 아니면 민지가 신고한 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회사의 다른 직원이었다.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박 과장이었다.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사모님이 용기를 내신 걸 보고 저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박 과장은 오랫동안 회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무서워 침묵했었다.
그런데 수진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것이다. 세무조사는 한 달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회사는 지난 5년간 총 7억 원의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가산세와 벌금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식약처 조사까지 들어왔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엽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박순자와 민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회사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 했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위기였다. 대표이사인 민호는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다. 만약 수진을 대표로 만들었다면 지금 조사받는 사람은 수진이었을 것이다. 모든 형사 책임을 수진이 뒤집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깨끗하게 빠져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 거부했기에 이제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되었다.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금 폭탄을 맞은 데다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다. 대형마트는 즉시 납품을 중단했다. 회사 평판도 땅에 떨어졌다. 2월 중순 민호가 수진에게 연락을 해왔다. 목소리가 초라했다. 여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은 동네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테이블에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만 듣고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수진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들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세금은 못 내겠고 거래처는 다 끊기고 나 이제 어떡하지? 그건 당신 문제예요. 당신은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감정? 있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희미해지고 있었다. 있었죠. 많이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혼할 거야? 글쎄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8년 동안 저는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해요. 당신과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가 당신 만나고 싶대. 시어머니요? 응, 제발 한 번만 만나달래. 부탁이야. 수지는 고민했다. 박순자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다. 그 강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알겠어요. 만날게요. 이틀 후 수지는 병원에서 박순자를 만났다. 박순자는 입원해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협심증이었다. 병실에 들어서니 침대에 누운 박순자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도 흐릿했다. 왔구나. 박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앉아라. 수지는 의자에 앉았다. 박순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수지는 놀랐다. 박순자가 사과하다니. 18년 동안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생각했지. 사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손목이 아픈 것도 알았고, 딸 교환학생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알았어. 근데 돈이 아까웠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돈을 모으고 지키는 게 내 삶이었거든.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회사 키우면서
돈만이 내 안전망이었어.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나가는 게 싫었어.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면을 보았다. 탐욕스럽고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인.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회사는 망해가고 세금은 못 내고 아들은 형사고발 당하고 내가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가고 있어. 박순자가 수진을 돌아봤다. 너를 대표로 만들려고 했던 거 미안하다. 정말 나쁜 짓이었어. 알아요. 알았어? 어떻게? 이중장부를 봤어요. 그리고 다 계획을 알게 됐어요.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똑똑하더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래서 더 이용하기 쉬웠고. 침묵이 흘렀다. 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없었으면 회사 진작 망했을 거야. 실제로 회사 키운 건 너였어. 민호는 무능하고 나는 늙었고 너만 제대로 일했지. 그럼 왜 인정 안 해주셨어요? 인정하면 돈을 줘야 하잖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돈이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회사는 정리할 거야. 세금도 못 내고 빚도 많고 파산 신청할 거야. 그럼 직원들은요? 퇴직금 주고 내보내야지. 다행히 그 돈은 있어. 박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박순자의 손이 공중에서 떨렸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수진은 일어섰다.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이제. 응. 그래. 잘 살아.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병실을 나오며 수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 연민, 해방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3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노동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1억 2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동시에 형사재판도 진행되었다. 원산지 표기 위반과 탈세 혐의로 민호와 박순자가 기소되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다. 5월 형사 판결이 나왔다. 민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순자는 벌금 5천만 원이었다.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된 것이다. 게다가 회사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김 사장은 수진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사장님도요. 다음 일자리 구하셨어요? 네. 다른 식품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사모님은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민지 대리도 인사를 했다. 사모님, 제가 작은 힘이나마 도와드려서 다행이에요. 민지 씨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어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네, 꼭요. 회사가 정리되면서 재산도 정리되었다. 회사 자산은 세금과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되었다. 박순자 명의의 부동산도 일부 처분되었다. 그렇게 1억 2천만 원이 수진에게 지급되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수진은 울었다. 18년 만에 받은 정당한 대가였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성,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증거였다. 6월 수진과 민호는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
민호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다. 회사는 이미 망했고 남은 것이 별로 없었다. 다만 수진 명의의 재개발 예정지는 온전히 수진의 것으로 남았다. 친정 어머니가 물려준 땅이었기에 민호는 권리가 없었다. 이혼 조정 자리에서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알아요. 나 혼자 사는 법을 모르겠어. 배우셔야죠.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지민이는? 지민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양육비만 제때 주세요. 그건 약속할게. 이혼 판결이 나던 날 수지는 법원을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 이것이 자유구나. 1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가벼움이었다. 딸 지민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다. 지민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아.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지민은 엄마를 꽉 안아주었다. 수지는 딸의 품에서 울었다. 18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 지민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혼 후 수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부터 갔다. 손목 수술을 받았다. 2주간의 회복 기간 동안 수지는 생전 처음으로 푹 쉬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누가 밥을 차려주길 기대하지 않았다. 누가 청소를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TV를 보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너무 좋았다.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 하지만 그것이 수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손목이 회복된 후 수진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첫 번째는 요리 수업이었다. 18년간 남을 위해 요리했지만 정작 자신이 먹고 싶은 요리는 배워본 적이 없었다. 베이킹 수업에 등록했다.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고 마카롱을 굽고 타르트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다. 무엇보다 즐거웠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두 번째는 운동이었다. 18년간 굽었던 허리를 펴고 약해진 근육을 키우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하지만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상쾌했다. 트레이너가 말했다. 자세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오랫동안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래 일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돼요. 천천히 해봅시다. 근육이 생기고 체력이 늘면서 수지는 자신감도 생겼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났다. 세 번째는 공부였다. 수지는 식품 안전에 관심이 많았다. 18년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지식이었다. 식품안전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였지만 재미있었다. 25세 이후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공부였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시험을 봤다. 그리고 합격했다. 자격증을 손에 쥐는 순간 수지는 뿌듯했다. 48세의 새로운 자격증을, 48세의 새로운 시작을. 자격증을 따고 나서 수지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무엇을 할까? 다시 어디 회사에 취직할까? 하지만 48세의 나이에 취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친구 윤희가 제안을 했다. 수진아, 너 컨설팅 해보는 거 어때? 컨설팅. 응. 너 18년간 식품 가공일 했잖아. 그리고 자격증도 땄고
중소식품업체들한테 위생관리, 품질관리, 이런 거 컨설팅 해주는 거야. 수지는 생각해 보았다. 자신에게 확실히 경험과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작게 시작해. 1인 기업으로 등록하고 주변 업체들한테 연락해봐. 내 명함 들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윤희의 격려에 힘입어 수지는 1인 기업을 설립했다. 상호는 클린푸드 컨설팅, 명함을 만들고 간단한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수지는 예전에 거래했던 업체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바이어 박 과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박 과장님, 저 이수진입니다. 아,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이제 식품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어요. 혹시 필요한 업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좋은데요. 마침 우리 납품업체 중에 위생관리가 문제인 곳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첫 고객이 생겼다. 작은 김치 공장이었다. 수지는 그곳을 방문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장은 만족했다. 수진 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연락 주세요. 입소문이 났다.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수진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꼼꼼하고 현장을 아는 컨설턴트. 일감이 조금씩 늘어났다. 처음 몇 달은 수입이 적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지만 수지는 만족했다. 이것은 자신이 번 돈이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번 돈.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도 늘었다. 고객이 늘고 계약이 늘었다. 1년 후에는 월 5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다. 직원을 고용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유였다. 일정을 자신이 정했다. 쉬고 싶으면 쉬었고 일하고 싶으면 일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다. 사업이 안정되던 어느 날 수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대기실에서 박순자를 마주친 것이다. 박순자는 많이 늙어 있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수진아, 박순자가 먼저 다가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니는요? 그냥 살아. 침묵이 흘렀다.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업한다며? 컨설팅? 네. 어떻게 아셨어요? 민호한테 들었어. 잘 되고 있다며? 예, 나름대로요. 박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잘 됐다.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묶어두기만 했지. 수진아, 내가 한 번만 더 사과해도 될까? 정말 미안했어. 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본 거. 수지는 박순자를 바라봤다. 이제는 미움도 크지 않았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다 잃은 사람. 이제 됐어요.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고마워.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박순자가 돌아서려는데 수진이 불렀다. 어머니. 응? 몸 건강하세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도.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악연의 끈은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았다. 민호와도 가끔 연락했다. 양육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해야 했다. 민호는 지금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
지민이 잘 지내지? 응.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가. 그래. 잘 됐네. 비용은 내가 보탤게. 아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됐어. 지민이한테 잘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처럼 원망스럽지는 않았다. 그저 지나간 2년일 뿐이었다. 2년이 흘렀다. 수진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다. 이제는 작은 사무실도 없고 직원 한 명도 고용했다. 안정적인 수입과 보람 있는 일. 50세가 된 수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은 식품 안전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 김민지였다. 민지도 수진을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다. 사모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 아니죠. 수진 씨. 민지 씨, 여기서 웬일이에요? 저도 컨설팅 회사로 이직했어요. 회계 컨설팅이요. 두 사람은 세미나가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이전 회사의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직했다고 했다. 수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요. 민지 씨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증언 안 해줬으면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혹시 협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회계 컨설팅하고 수진 씨가 식품 안전 컨설팅하고 중소식품업체들한테는 둘 다 필요한 서비스잖아요. 수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협업 관계를 맺었다. 서로의 고객을 소개해주고 함께 패키지 컨설팅을 제공했다. 시너지가 났다. 일은 더 늘었고 수입도 늘었다. 1년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회사를 확장했다. 클린푸드 앤파이낸스 컨설팅, 직원도 5명으로 늘었다. 수지는 대표가 되었다. 진짜 대표,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회사의 대표. 50세 생일날 수지는 딸 지민, 친정어머니,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저녁 식사를 했다. 지민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 초를 불며 수지는 소원을 빌었다. 특별한 소원은 없었다.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저녁 식사 중에 친정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렇게까지 일어섰네.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있었고, 지민이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윤희가 잔을 들었다. 수진아, 너 정말 멋있어. 그때 용기 낸 거 진짜 잘한 거야. 윤희야, 고마워. 내가 노무사 소개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민지도 함께 있었다. 수진 씨, 저도 축하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수진 씨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민지 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웃으며 건배를 했다. 수지는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관계.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 엄마 팔짱을 꼈다. 엄마, 행복해. 응. 너무. 나도. 엄마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행복해. 지민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절대 참지 마.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말하고 부당한 대우받으면 싸워. 알겠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가 보여줬잖아. 어떻게 싸우는지. 그래. 내가 그걸 배웠으면 됐어.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수지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되돌아봤다. 50년을 살면서 지난 2년이 가장 행복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수진으로 산 시간. 창문 밖으로 달이 보였다. 밝은 달. 수지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5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다. 손목은 이제 아프지 않았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 허리도 운동으로 많이 좋아졌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감사하다고. 제게 용기를 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저 자신에게 말이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무급 노동을 강요당해서는 안 되며 가족관계라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용기 내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